안녕하세요. 쌀쌀한 저녁바람에 건강들 하신지요? 저희 집은 얼마 전 며느리가 감기 몸살에 걸려 고생 중이에요. 죽을 끓여주고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니 엄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감기가 다 나았어요. 하면서도 감출 수 없는 지친 안색이 영 속상합니다. 평소 워낙 밝고 애교 많은 아이라 시어머니 앞에서 아픈 티 안 내려고 더 애쓰는 모습에 하필 우리 며느리를 골라 아프게 한 감기 바이러스가 미워 죽겠어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모두 감기 조심하시라는 인사가 너무 길었네요. 저는 앞서 소개한 우리 강아지 같은 며느리와 함께 도란도란 한 집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물론 제 큰아들 녀석도 함께 살고 있어요.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는 아들 녀석이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복덩이라고 하지요. 아무래도 저희 며느리가 제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하늘에 감사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거든요. 저는요, 7남매 중 6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빠 언니들이 항상 북적대고 정신없었지요. 아버지는 늘 일하러 가서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계시던 뒷모습이나 내내 집안일을 하시던 뒷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의 표정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흐릿한 형체, 사람이 가진 특유의 느낌들만, 그런 것들만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답니다. 제가 예순 인생을 살다 어릴 적 기억을 잃은 것이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슬프지만 저는 실종되어 찾지 못한 아이로 부모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유를 모른 채 갑자기 오빠들이 아버지 따라 할머니 댁에 가서 며칠 지낸다기에 둘째 오빠를 너무 따랐던 저는 오빠와 떨어지기 싫어 할머니 댁에 따라갔습니다. 장날에 할머니 따라 시장에 나갔다 여기서 기다려. 할미 금방 사서 올게. 하는 말 믿고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해가 질 때까지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닌 다른 아줌마가 제게 다가왔고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도 기억의 조각들을 억지로 끼워 맞췄으니 어딘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육아원, 흔히 생각하시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그곳에 자라는 동안에는 가족에게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저를 육아원에 데려온 선생님도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처럼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그곳에서 자라는 시간은 제법 빠르게 흘렀어요. 16인가 17인가 되었을 때는 육아원에서 빨래와 일을 도우며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만큼 배우진 못했겠지만 글씨 한 톨이라도 다르게 배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선생님께는 제법 어른스럽게 보여졌나 봅니다. 저는 평소처럼 육아원 옥상에 있는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저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선이야, 빨래 맞니? 아니에요, 선생님. 거의 다 널었어요. 내려와서 따뜻한 우유 한 잔 해라. 선생님은 옥상 아래에 있는 다락방에 자리를 만들어 그곳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이 앉아 계신 자리 옆에는 뽀얀 우유 2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제가 자리에 앉으니 무릎 위로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손실이지. 컵이 따뜻하니 손 좀 녹이거라. 괜찮아요. 금방 했는데요, 뭘. 곧 눈이 올 것 같구나. 눈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쌓이면 또 치워야 하고 길 미끄러워 애들 다치기나 하고. 보통 아이들은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눈이 오면 예쁘고 신난다고 좋아하지. 선생님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만 저는 어쩐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따라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난 보통 아이가 될 수 없겠구나. 네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오늘처럼 눈이 올 듯 말 듯한 하늘이었다.
세상이 뿌옇고 퍼런 것이 춥기도 무지하게 추웠지. 그 추웠던 장날 시장이 다 끝나가는데도 사람 없는 구석에 혼자 쪼그려 앉아있던 네가 얼마나 추워 보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머리를 억지로 굴려 그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아닌 왜 나를? 그날을 떠올리면 그때 있었던 일들보다는 그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자식이 7이나 있는데 그중 저만 버려졌다는 것은 부모님 보시기에 제가 어딘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못난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7남매 중 저만 버려졌어요. 어쩌면 아버지하고 오빠들만 남기고 언니들과 저희를 버리려고 하신 걸까요? 그런데 제가 오빠 따라 나서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못나서 그랬나? 그런 생각들은 저를 더 공부하게 하고 착한 사람처럼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선생님은 훌쩍 눈물을 훔치시더니 상자 하나를 꺼내 열어 보이셨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상자 안에는 익숙한 얼굴을 한 소녀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선생님은 식어버린 머그잔에 따뜻한 우유를 다시 채워주셨어요. 따뜻하게 데워져 뽀얀 김을 내뿜는 우유와 지나치게 낯선 어릴 적 제 모습을 사진으로 마주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자꾸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데운 우유가 다시 차갑게 식어버릴 때까지 저는 이상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억의 필름이 스치듯 지나갔지요. 선생님, 그래 선이야. 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잔을 카펫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하얀 액체가 카펫에 와장창 스며들고 엎어진 잔을 수습도 하지 않으신 채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던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니? 선이야, 기억이 나? 그날은 장날이었어요. 동생과 떨어져 심심했던 저는 할머니가 시장에 가신다기에 덥석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는 장날에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당신 정신이 없으시니 그냥 집에 있으라고 저를 떼어놓으려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따라 나섰고 저를 못 이긴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시장을 다 보고 나서는 순간 깜빡하고 못 산 게 있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를 기다리다가 먼저 집으로 가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뜬 것은 저였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기다리라는 할머니의 말씀만 잘 들었더라면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질 일이 없었을 텐데 어렸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른 채 계속 걸으면 집이 나온다고만 생각하고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걸어도 집이 나오지 않자 그냥 할머니를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쭈그려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끝내 오열하시고 말았습니다. 그게 진짜니? 정말 기억이 나니? 몇 번이고 되물으시던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진짜 제 기억이 맞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말 버린 게 아니라면 절 왜 찾지 못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애매한 기억으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날 저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끝내 저를 찾아내지 못한 가족들 나를 포기해버린 가족들에 대한 씁쓸한 원망을 품에 안고 말이지요. 혼자 자라는 것은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품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희미한 그리움이라 견딜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외로움이라고 부르더군요. 육아원을 나와 취직하게 된 재봉틀 공장에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넌 지독하게 외로운 아이야. 외로움도 고통이라고 말하던 그 언니는 제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자신을 트럭 운전수라고 소개했던 그 양반은 저보다 키도 작고 덥수룩한 머리에 어울리지 않는 새하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표현에 아낌없고 저를 많이 예뻐해 줬어요. 죽을 때까지 딱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 하면 망설임 없이 그 양반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나한테 언제 불행이라는 게 다녀갔나 싶을 정도로
무한한 행복이었습니다. 시계 초침을 손가락으로 잡아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멈추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받았어요. 그 양반한테. 그런데 참, 저는 지질이 운도 복도 없는 인간이었던 거죠. 누가 제 행복에 회방을 놓고 싶어 안달난 게 분명했습니다. 트럭 운전수였던 그 양반,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저와 자식 새끼들 남겨두고 먼저 하늘로 가버렸어요. 일부러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양반 이야기는 조금만 쓰려고 노력했어요. 너무 애틋해서. 이 몇 줄 쓰는데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남편 이야기는 최대한 짧게 쓰려고요. 너무 길게 썼다간 오늘아 이야기를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제게는 2명의 자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닮아 무뚝뚝하고 애교 없는 첫째 아들과 남편을 닮아 서글서글하고 웃음이 많은 둘째 아들. 아이들은 아빠가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어요. 둘째가 너무 많이 울기에 왜 그렇게 많이 우냐, 울지 마라 했더니 엄마가 계속 울잖아 라며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함께 울어주던 둘째. 아직 어린 자식들을 보며 저의 슬픔을 조금 미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는 없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절대 이 아이들을 지독하게 슬프거나 지독하게 외롭게는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사랑받는 아내이자 여리고 여린 엄마에서 강하고 엄격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2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강해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건지 아들놈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루는 고등학생이 된 첫째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마트 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음료수를 제 옷에 쏟아버렸어요. 애가 어디 다친 건 아닌지 걱정되어 아이를 일으켜 주려는데 아이 엄마가 달려오더니 제 손을 탁 뿌리치더라고요. 자식이 넘어졌는데 걱정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쩐지 살짝 뻘쭘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갔던 첫째 아들이 제 옷에 묻은 음료를 닦아주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먼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요. 그리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깜짝 놀라 그 아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저희 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잘못한 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부끄러워지려던 찰나. 이봐요 아줌마, 애는 그럴 수 있지만 아줌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뭐? 너 뭐라고 그랬니? 뭐? 왜 다짜고짜 반말이세요? 애가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쪽 애가 저희 어머니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지다가 음료수 쏟아서 옷 버렸으면 어른한테 사과부터 하라고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그러면 그쪽 애가 그대로 큰다고요. 애한테 사과시키기가 죽어도 싫으심 어머니께서 애 대신 사과를 하세요. 그래야 애가 이럴 땐 사과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나 대신 사과하는구나. 똑바로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예, 찬호야, 그만해라. 가자. 첫째 아들이 일부러 사람들 드러나는 듯이 큰 소리로 아이의 엄마를 나무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다 큰 어른을 나무란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나무라는 소리였죠. 사람이 1명, 2명 더 몰려들기에 얼른 아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을 잡고 뒤를 돌아 나가려는 그때 넘어져서 제게 음료를 쏟았던 아이가 엄마 품을 벗어나 제게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이의 자발적인 사과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흥미를 잃고 흩어졌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숨지 않고 사과를 건네는 아이의 모습이 기특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큰아들. 그때 아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작 기특하다고 안아주어야 할 것은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저의 자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을까?
내 생각에 우리 아들이 한 행동은 그럴만했다고 봐. 아들 덕분에 엄마 속이 통쾌했고, 그 아이 엄마도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을 거야. 진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졌더구나, 우리 아들. 그렇지만 상대가 너보다 어른이기도 했고, 그곳은 공공장소이었으니, 다음부터는 좋게, 작은 목소리로 말할 줄도 알아야 해. 모두가 듣는 곳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아이 엄마에게만 들릴 정도로 잘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 든든해. 그 후로도 큰아들 녀석은 불의에 참지 않고 나서서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울분에 차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 종종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말하는 내용을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들 녀석을 칭찬하기 바빴어요. 어쩜 저렇게 맞는 말만 하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느냐고. 다니던 공장이 폐업을 하고 한정식 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지 10년 하고도 5년. 하루는 매일같이 식당 앞으로 폐지를 주우러 오시던 한 어르신이 저를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찬호 엄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이거 먹어요.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편의점에 파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샛노란 색깔이 저절로 상큼한 맛을 가늠하게 하는 비주얼이었어요. 어쩐지 꽤 기쁘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어르신. 무언가 대단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저기, 내가 얼마 전에 찬호를 만난 것 같아. 저 옆에 동네 들어가는 오르막 있잖아. 평소처럼 밤 늦은 시간에 골목을 도는데 낑낑거리며 무겁던 리어카가 쑥 가벼워지는 거요. 아이고 일났다. 박스가 쏟아졌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았는데 번칠하니 잘생긴 총각 하나가 덤덤하니 밀고 있는 거 아니겠어? 뭐 하는겨? 하고 물으니 일단 가세요 어르신 하는데 찬호 엄마가 생각났어. 에이 설마 저희 아들이겠어요. 요즘 일 때문에 야근하느라 맨날 늦는데. 엊그저께 몇 시에 들어왔어? 9시쯤이었나? 아이고 그럼 맞네. 아들이 어쩜 그리 훤칠하고 잘생겼어? 에이 찬호 녀석은 웃음기도 없고 영 사람들이 좋아할 상이 아닌데요. 아니야 확실히 찬호라니까. 그 총각도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데 목소리는 엄마 닮았는가 다정하고 사글사글해. 말하는 것도 어찌나 예쁜지 몰라. 오르막 다 올라와서 이제 혼자 자라니 그만 가보라고 고맙다고 했더니 밤늦게 너무 춥고 위험하신 거 아니냐. 제가 9시에 항상 여기를 지나가니 기다렸다 같이 올라가시자 하는데 가슴 한편이 찡한 것이 눈물이 나서 혼났어. 아들 참 예쁘고 착하게 키웠더구만. 아들이 엄마 닮았어. 마음씨가 예뻐도 너무 예뻐. 어르신은 그렇게 한참을 큰아들 칭찬을 하시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이 오는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니 9시 반쯤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보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툭 하고 식탁 위에 무심하게 놓아두는 오렌지 주스를 보며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르신께서 제게 주셨던 오렌지 주스와 똑같은 제품이더라고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멋지고 듬직하게 커주었구나. 이렇게 자식들이 반듯하게 자라주니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모르고 그저 작은 먼지일 뿐이더라고요. 다 커서 제 엄마 2배만한 몸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버겁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 얼굴을 보면 자식들 생각을 하면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세월이 마치 꿈을 꾼 듯 빠르게 흘러가더군요. 첫째 녀석이 벼랑간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화사하니 웃는 게 예쁜 뽀송한 이불 같은 다정한 표정을 한 여자와 함께 저를 맞이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들한테 반했냐고요? 아니요. 우리 며느리한테 반했어요. 예뻐서라기보다 첫 만남에 딱 풍기는 느낌이 그랬어요. 둘을 바라보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엄마로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저는 더 지켜보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초 만에 결혼 승낙을 받아낸 아들의 입꼬리가
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않더군요. 희정씨, 내가 아들 낳고 30년 살면서 찬호가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은 처음 봐요. 우리 아들 활짝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연애하며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은 처음 봐요. 아무래도 찬호 씨는 이렇게 어머님하고 저하고 가족이 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께서 바로 허락해 주셔서 이토록 기분이 좋은데 찬호 씨는 오죽하겠어요. 어머님, 찬호 씨 이 행복 오래오래 제가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 두 사람 얼굴이 특출나게 예쁜 부부는 아니더라도 마음씨 하나는 예쁜 부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배울 게 많아요, 어머님. 내가 알려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이 자체로 훌륭하고 예쁜데 우리 아들과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큰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 준비해두었던 주택 청약으로 아들에게 집 한 채를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반듯하고 듬직하게 자라준 아들에 대한 선물이자 보잘것없는 우리 아들 사랑해주는 며느리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평수의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 미래에 자식 낳고 적당히 살기에는 문제가 없을 만한 가정의 화목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큰아들을 보내고 나니 살던 집에는 둘째 아들과 저 둘만 남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둘째는 결국 바라던 바를 이루어 해외에 있는 지사로 출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6개월 뒤엔 국경을 넘어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저도 첫째도 많이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안 건지 우리 며느리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저도 신혼이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싶었을 텐데 주말만 되면 찬호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놀러왔어요. 3주 연속 저희 집으로 놀러왔을 때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희정아가 이렇게 매주 오면 너희는 언제 데이트하고 좋은 곳 놀러 다니고 하니? 너도 한참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단다. 어머님,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가족이 되었는데 도련님과 떨어져 얼굴도 못 보고 지내야 한다는 게 안지 얼마 안 된 저도 이렇게 애틋한데 신랑이랑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더 애틋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누구보다 더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뵙다 보면 어머님하고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설레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까지 예쁘게 하니? 너무 예쁘고 고마운 마음에 내가 더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언제든지 부부끼리 시간이 필요할 땐 망설이지 말거라. 김찬호, 김수호, 오희정. 너희 셋 다 나에게는 가족이고 가족은 누가 누구를 특별히 더 위해야 한다는 건 없어. 너의 따뜻한 마음 하나로 우린 벌써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되어 있잖니. 오늘은 밖에서 사 먹는 밥 말고 오랜만에 엄마가 실력 발휘 좀 해야겠다. 희정아가 갈비찜 좋아한다면서. 제 욕심만 생각하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비춰주니 엄청 감사할 일이었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쯤은 저 또한 며느리의 인생을 살아본 여자로서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희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절대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쁜 마음을 전하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말리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흐른다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더 많이, 자주 함께 하라고요. 수차례 큰아들과 며느리를 설득해 보았지만 참 말을 안 듣더군요. 울컥하는 얼굴로 제게 어머님, 저희가 오는 게 싫으셔요? 했을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찌 이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딸이 없고 아들만 둘이라 이런 애교에 그냥 무너지게 되더군요.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다 나열하고 싶지만 며느리 사랑 팔불출처럼 보일까 망설이게 되네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둘째 수호가 해외로 나갈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어쩌나?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꼭 놀러와. 알았지? 엄마가 해외 나갈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 하는데. 영상통화 자주 하자. 엄마, 내가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그만둬야지.
내가 그러려고 해외까지 가서 일하는 건데 우리 엄마 이제 힘든 식당 일 그만하시라고. 난 6개월이나 기다린 것도 억울해 죽겠어. 빨리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엄마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일 그만두고 여행 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다 컸네.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근데 있지 수호야. 엄마는 네가 돈 벌어서 너 위해 쓰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 위해 힘들게 돈 벌고 그런 건 엄마가 별로 안 행복해. 힘들게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줄 아는 그런 아들이 더 자랑스럽지. 아이고 그러셔? 엄마 아들 생각하시는 마음은 알겠다만 일단 해외여행 가보고 말씀하셔. 이놈이 엄마 해외 안 가봤다고 놀리는 거요? 내가 우리 가족 최초로 비행기 탄다. 엄마 부럽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알지? 우리 엄마 사랑해. 뽀뽀. 야 징그럽다. 그만해 수호야. 저를 떠나보내는 제 마음이 헛헛한 것을 눈치챈 것인지 진지한 소리를 하다가도 돌변해서 애교를 부리는 아들의 모습에 슬픔도 잠깐 행복한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가 해외로 가고 나면 첫째가 장가를 갔던 날보다 2배로 더 허전하겠지요. 그땐 정말 저만 남아있을 테니까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괜히 혼잣말을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커버렸어. 예전에는 수호가 엄마 뽀뽀하자고 달려들면 놀린다고 일부러 저리 가라, 징그럽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다 큰 놈이 뽀뽀하자고 주둥이를 들이미니 참말 징그럽다. 그치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찬호, 수호 다 떠나보낸 집에도 온기가 있을 텐데 나 솔직히 조금은 무서워요. 그래도 당신 떠났던 그때처럼 나 또 건강한 정신으로 잘 버틸 수 있겠지? 먼저 간 죄로 오늘도 나 위해, 애들 위해 기도 많이 해줘요. 보고 싶소, 동석씨. 그날 밤은 왠지 쉽게 잠에 들기 어려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됐는데 왜 제 마음은 아직도 갓난아기 달래던 그때 같은지. 세상이 저를 속이고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잠들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요란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너무 아침 일찍 전화드렸죠. 아니다 일어날 참이었어.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늘 도련님 가시는데 공항까지 제가 태워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혹시 어머님도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자고요.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제 말에 절대 싫다고 거부하던 둘째 아들놈이 제 형수가 바래다 준다는 말에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나 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던 며느리가 이리도 다정하게 제게 먼저 알려준 것이겠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자 둘째 녀석이 나갈 준비를 다 마치고 멀뚱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에 주책 없는 코끝은 또 찡해져 왔고 엄마, 형수 진짜 고집 대마왕이야. 둘째 녀석 칭얼거림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째 아들의 고집을 꺾은 것 같아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도 언제 볼지 모르는데 제 엄마를 공항에 마중도 못 나가게 하다니 몰래 가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며느리가 지혜롭게 해결해 준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본 공항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속극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마구 서 있고 복잡해 보였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더구만요. 고요한 공항에 곧 떠날 아들을 붙잡고 서 있는 제 모습이 그리도 서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가요. 엄마, 밥. 말을 하려다 말고 엄마 하며 말끝을 흐리던 둘째 녀석이 짐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가냘프게 떨려오는 그 어깨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아들을 위해 기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품에 다 안기지도 못하게 커져버린 내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훌쩍훌쩍 눈물을 삼키면서도 제 할 말을 다 합니다. 내가 그래서 공항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 우는 거 엄마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형수, 이게 다 형수 때문이에요. 야야 이놈이 그걸 갑자기 왜 형수 탓을 하니. 몰라 이제 나 가야 돼.
나 우는 모습은 빨리 잊어버려. 알겠지, 엄마? 알겠죠, 형수? 형한테 말하지 마요. 약속했단 말이야, 안 울기로. 덩치 큰 울보가 그렇게 문 너머로 사라지고 그제야 눈물이 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며느리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 제 등을 쓸어주니 거짓말처럼 눈물이 쏙 들어가더군요. 얘야, 너 손이 왜 이렇게 차니? 어머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개를 들어 두 손을 잡고 이야기했더니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제게 투정을 합디다.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요? 제 눈물보다 며느리의 차가운 손이 더 걱정되어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아무도 없는 집에 저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허전하고 애틋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일부러 집 청소를 더 바쁘게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7남매 있던 좁은 집에서부터 북적이는 요가원, 불편한 공장 기숙사, 남편과 살던 신혼집,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집, 혼자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저는 혼자만의 이 느낌이 꽤 자유롭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또 엄마, 희정이가 엄마 모시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는데 1시간 뒤에 집 앞으로 나오실래요? 소고기? 네, 엄마 소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니들끼리 먹지. 엄만 괜찮은데. 1시간 뒤에 집 앞으로 나오셔요.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큰아들네의 갑작스러운 외식 제안에 흥이 난 저는 지난번 며느리가 예쁘다고 해줬던 감색 니트를 입고 집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수호는 밥은 먹었으려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던 아들 녀석 말대로 잘 도착했다는 연락 말고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둘째가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아들 잘 지냈지? 메시지를 보내자 칼처럼 빠른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 나 지금 랍스터 먹어요. 메시지와 함께 아들이 보내온 사진에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막내답게 애교 많고 샘 많은 우리 둘째 수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얼굴에서 남편이 겹쳐 보일 정도로 남편을 많이 닮았답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니 남편 얼굴이 자연스레 피어올랐어요. 여보 보고 있죠? 당신 마누라 행복해. 사진 속 남편, 아니 둘째에게 짧은 안부 인사를 전하고 나니 저 멀리 승용차 한 대가 창문을 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창문 너머로 몸을 쑥 빼고 저를 부르는 며느리. 야야, 다친다. 제 앞에 멈춰선 차에서 토끼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한 며느리가 신이 나서 내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예쁜 니트 입으셨네요. 아들은 언제나처럼 별말이 없고 며느리하고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반듯한 자세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뵙자고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저희 살으라고 기꺼이 선물해 주신 집에 이제 저희랑 어머님 셋이 오순도순 살아요. 아들네의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자기네들 집에 와서 살으라니. 멀쩡한 집을 두고 둘이서 깨먹는 집에 들어가 괜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가 그 집에 왜 들어가 살아. 멀쩡한 집 놔두고. 너네한테 괜한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 말인지는 나도 알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히 고맙다. 엄마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니들도 니들 즐기면서 살아. 아니에요 어머님, 짐이라뇨. 저희는 그저 어머님하고 셋이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요즘 어머님을 뵙고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다 어머님을 뵈면 꼭 엄마를 보는 것 같아 행복하고. 엄마가 부담스러우면 우리도 강요드리진 못하겠지만 희정이도 진심이고 나도 진심이니 엄마도 안 좋은 생각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셔요. 엄마, 같이 살면 좋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아들네에 들어가 사는 고리타분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거절부터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자꾸만 마음을 울리더군요. 제가 며느리를 보며 딸이 있었음 이랬을까 하던 순간들에
며느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우리가 정말 딸과 엄마 사이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진심으로 다해주는 우리 며느리에게 저도 조그만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말없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혹여나 이 선택이 훗날 가정의 불화를 불러오진 않을까. 저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할 텐데 늙은 어미 모시고 살며 힘들어하진 않을까. 어머님, 그럼 저 어머님 말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 그게 왜 어렵겠니? 너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 아가. 정말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정말 왜 그래? 야, 이놈아, 왜 희정이한테 뭐라 그러냐? 엄마는 딸 생겨 좋기만 한데. 같이 살자. 엄마는 우리 딸 때문에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찬호 너 이놈, 엄마 딸한테 잘해. 저희 셋은 그렇게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애교 있는 말투와는 달리 강하고 멋진 구석이 있는 사람이더구만요. 며느리에게 첫눈에 반했던 저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며느리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한 갈증에 늘 목말라 있었던 저는 정말 죽어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 모든 행복이 희정이가 오고 나서부터라고 생각하니 더 예뻐 보일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네잎 클로바보다 더 큰 행운을 제게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함께 밥을 하다가 손뼉을 딱 치더니 반찬통을 열어 반찬을 덜어 담더라고요. 왜 그러니? 엄마, 우리 윗집 사는 부부가 있는데 우리 부부가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임신 막달이에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잡채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나서요. 저 지금 금방 갖다 주고만 올게요. 여럿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윗집 부부와 제법 친해진 모양인지 반찬을 나눠주고 온다는 말에 마음씨 착한 것.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쭈뼛쭈뼛 조심스러운 모양새로 돌아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왜? 별로 맛이 없다 그러던?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 윗집네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지금 윗집도 제 친구랑 시어머님밖에 없고 저희도 지금 둘뿐이니 여자들끼리 만나서 맛있는 거 나눠 먹어요. 에이,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난 괜찮으니 너 혼자 가서 먹고 오너라. 아이, 엄마, 같이 가서 먹어야 맛있죠. 사실 지금 윗집에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복구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같이 가요. 그이도 퇴근해서 좀 이따 온대요. 혹시 폭풍 애교라는 말 아시나요? 폭풍처럼 애교를 피운다. 뭐 그런 뜻이라네요. 우리 며느리의 주특기는 폭풍 애교입니다. 그런데 또 그 애교를 제 남편한테 안 하고 꼭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뭔가를 망설이거나 눈치 보며 빠지고 싶어 할 때 며느리는 폭풍 애교 기술을 이용해 저를 유혹하지요. 딸의 애교 앞에 무너져주는 엄마 역할도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또 못 이기는 척 며느리와 함께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방금 만든 잡채와 대구탕을 냄비채 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아유, 무거우시죠? 이리 주세요.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하겠습니다. 아이, 딸 친구네 놀러왔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해주신 잡채가 너무 맛있어서 뱃속 아가가 꼭 전복구이로 대접해 드리래요. 처음 본 사이인데도 살갑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꼭 우리 희정이를 닮았더라고요. 밝게 맞이해주는 모습에 정말 딸의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것 마냥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여자가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뱃속의 아가 이야기부터 처음 아들네가 이사와 윗집 부부를 만난 이야기까지. 딸 친구의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그날 처음 희정이를 만났는데 자기 며느리와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들의 우수한 친화력으로 저희는 빠르게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니 대화는 점점 재밌어져 갔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눈치 없는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 녀석과 친구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의 집을 자기네 집 드나들듯 익숙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제가 아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 신기했어요. 몰랐던 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본 셈이지요.
여보, 앉아있어. 내가 가져올게. 아니야. 여보 한참 이야기 중 아니었어? 우리 건 우리가 할게. 엎치락 뒤치락. 서로 자기가 하겠다며 아웅다웅대는 모습에 분위기는 제법 어수선해졌어요. 어수선한 틈을 타 찻잔 2개를 가져온 동생이 거실로 가자며 눈짓을 했어요. 식사를 끝마쳤으니 자리에서 빠져주는 게 자기들끼리 편하기도 할 것 같아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언니, 이거 마셔봐요. 별건 아니고 보리차. 구수하고 좋네. 보리차가 이렇게 맛있었던가? 그치, 맛있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리차를 참 좋아했어요. 우리 언니가 나 밤에 잠 안 자면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따뜻하게 끓여줬거든. 언니가 참 착했네. 언니는 몇 살이셔? 제 바로 위에 언니인데 어렸을 때 실종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 언니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딱 언니 나이네. 저런 마음이 많이 안 좋겠어. 그때 언니 오빠들 우리 집 비좁고 정신없어서 엄마가 나 못 챙겨줄 때 어린 나 챙겨준 건 언니뿐이었거든요. 근데 언니는 언니만 보는 나는 몰라주고 둘째 오빠랑 떨어지기 싫다고 아버지 따라 가버렸어요. 아, 우리 집이 잠깐 어려워서 딸 반, 아들 반 나눠서 떨어져 산 적이 있었거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흐릿한 기억이지만 제게 남아있는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생이 잠이 안 와 보리차를 끓여준 기억 같은 건 제게 없었기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난 그때 언니랑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서러워서 맨날 울었는데 언니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 어린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언니 어디 갔다 버렸냐고 소리 지르고 울었다니까. 말을 하며 살짝 울먹이는 그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수치 없어 희미한 눈썹, 둥글게 아래로 떨어지는 눈꼬리, 동그란 코. 그때 애통함이 사라지질 않아서 아직도 다 낡은 언니 사진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한번 볼래요? 떨어지지 않는 시선을 겨우 떼어냈고 사진 속 어린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심장마비로 실려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이에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엄마, 엄마! 동생과 아들, 딸이 소리치는 소리가 머리 뒤로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몇 초 잠깐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등에 업고 희정이가 옆에서 엉엉 우는 소리에 정신이 없어 정신이 들었어요. 야야, 찬호야, 나 괜찮다. 내려라.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 병원을 가셔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나 괜찮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본의 아니게 모두를 놀라게 한 게 미안해서 저는 서둘러 자리에 앉았어요.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여전히 두근거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딸 친구,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동생 하기로 했던 그 여인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한 손으로 심장을 부여잡은 동생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꾸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저를 대신해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맞지? 정임이 언니 맞지? 오가, 언니, 어디 갔었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버리고 어디로 갔었어? 오가, 너 진짜 오기 맞니? 오가. 저희 자매는 자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체면도 차리지 못하고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엉엉 소리내며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저희가 의아했을 텐데도 그 어느 누구 먼저 나서서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만난 나의 동생이 일부러 보리차를 내어주며 눈빛으로 하염없이 저를 의심하는 동안에도 저는 동생을 먼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나밖에 몰랐던 동생이 제가 떠나고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이제야 오래된 기억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밤에 잠도 못 자던 아이였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하염없이 안아주었어요. 언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이름은 어쩌다가 선이가 됐어.
엄마, 아빠, 오빠들, 언니들 다 미쳤었어. 언니 찾으려고.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어? 누가 우리 언니 숨겨둔 거야? 응? 그렇게 몇 분을 동생 품에 안겨 그동안 쌓인 슬픔을 풀어내고 보기 흉하게 퉁퉁 부어버린 눈으로 모두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동생에게 전해들은 가족들 소식에 저는 또 오열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빨리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엄마 딸, 아빠 딸 살아있는데 다 큰 얼굴 한번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뭐가 그리 급해서 먼저 가신 건지 더 미뤄둘 필요도 없이 동생은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정임이 언니가 살아있다. 그 말에 모두가 가슴을 붙잡고 달려와 주었습니다. 다들 늙어버린 모습에 더 빨리 찾아볼 생각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안타까워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희정이가 따뜻한 꿀물을 한 잔씩 타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희정이의 모습을 보니 또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희정이가 아니었더라면 오기를 만나지 못했을 터인데. 희정아, 이 예쁜 것, 이 감사한 것, 너 덕분에 이 엄마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구나. 내 너를 어쩌면 좋냐. 고맙고 또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동안 잘 버텨주셔서 이렇게 제 어머니로 다시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힘들게 살으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 행복만 하세요, 엄마. 마치 제 일인 것 마냥 눈물을 뚝뚝 흘리는 희정이를 품에 안고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바람속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에 갈증이 있었던 그때의 나, 사랑과 애정에 목말라 있었던 그때의 나, 이제 더는 그때를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가족이 제게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 아들 부부를 데리고 오기와 함께 부모님 계신 곳으로 다녀왔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엄마, 아빠 나왔어요. 정임이 왔어요. 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다 왔네요. 모두를 만나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저 김정임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가족들을 잃고 외로움에 잠겨 세상을 살기만 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잘 자라주고 그 아들이 만난 여자가 제 딸이 되면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에게 이 고마움을 어찌 갚을까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밤이 늦었네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잠들었는지 집이 조용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희정이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해보아요. 여러분도 모두 따뜻하게 옷까지 챙겨 입으시고 식사 잘 하셔서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